해안독립운동 임시정부 유적지 항저우 유적지를 가고 있습니다. 임시정부 항저우 들어갑니다. 여기는 항저우 청사입니다. 임시정부 선생님들의 숨결이 묻어있는 항저우 청사이고요. 활동하셨던 김철 선생님, 송병주 선생님, 양기탁 선생님, 그리고 이곳에 고맙게도 중국 정부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유적지로 지정을 해줘가지고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의미 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여기는 숙소라고 하네요. 이곳에서 독립운동가분들이 활동하셨고, 건물의 특징은 창문과 문이 많아가지고 언제든지 피신을 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피신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숙소가 있고요. 가구들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임시정부 선생님들이 사용하셨던 장소라고 하고요. 상하이에서 있었던 1932년 윤몽길 의사님의 의거로 인해 가지고 일제가 우리 민족을 향한 탄압이 프랑스 조계지 내에서도 아주 극렬하게 벌어졌다라고 해요. 그동안에는 상하이에서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크게 불법행위를 하지 못했던 일본이 이제는 대놓고 막 민족들을 탄압하니까 김구 선생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홍거우 공원에서의 의거는 내가 기획했다라고 공개를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김구 선생님에게 현재 금액으로는 약 350억 원에 이르는 현상금이 걸리게 됩니다. 김구 선생님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임시정부와 함께 피난 생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까 전에 방문하였던 자신이나 혹은 여기 항저우까지 오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도와주셨던 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피치 부부, 미국인 목사님이시자 선교사분이셨다라고 하고요. 탈출할 때 김구 선생님은 마치 남편인 것처럼 이렇게 변장을 하고, 남편은 운전사인 것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탈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아까 보셨던 자신, 독립운동에 큰 도움을 주신 저보성 추파오청, 이분이 김구 선생님을 도와서 이쪽으로 오실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고,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독립장이 수여되어 있습니다. 저보성 선생님이 아들인 저봉장님에게 김구 선생님을 도우라고 해서 그 아내 주가예 선생님이 아까 전에 보셨던 짜오싱 지역의 별장으로 김구 선생님을 피신시키셨고, 그 전에 이 진동생 선생님, 저보성 선생님의 양자이시자 그 짜오싱 지역에 김구 선생님이 머무르셨던 2층 집, 그리고 선착장으로 비밀통로를 내서 항상 피신할 수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주회부 선생님이시고, 손계영 선생님 아들이신 김신봉과 사진도 찍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항저우 청사를 돌아봤습니다. 항저우 청사 돌아보면서, 그리고 자오싱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진짜 중국이 많이 도와줬구나 하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공산당 정부가 아니라 중국 국민당 정부, 진짜 큰 도움을 주었구나 했고, 그 계기는 윤봉길 의사가 홍커우 의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감명받은 중국인 분들, 국민당이 그 협력을 시작했다라는 점, 어떻게 보면 윤봉길 의사님의 그 의거의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이 이쁘니까 여기서 사진 찍는 분들이 많네요. 항저우 도시도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번화한 큰 도시네요. 보시면 있습니다. 여기가 허변천 23호이고 임시정부가 항저에서 두 번째로 사용했던 청사예터입니다. 당시 여기서는 양기탁, 송병조, 김철 세 분이 활동하셨댔고, 다른 임정여의들은 주변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양기탁 선생님은 언론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문기자로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여서 한국의 독립의지와 일제의 침략상을 세계에 알리는 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다가 과로로 병을 얻어서 중국 강초성 밀양에서 67세 돌아가셨습니다. 송병조 선생님은 임시정원 이장직으로 일하면서
하면서 중경예술을 같은 직무를 수행하다가 6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김철 선생님은 이렇게 많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중국으로 왔지만 안타깝게도 임시정부를 이끌고 항주에 오신 지 2년 만인 34년에 급성폐렴으로 48세에 병사하셨습니다. 두 분의 유해는 아직까지 중국에 남아있습니다. 중일전쟁, 중국내전, 도시개발로 인해서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태극기가 20세기 30년대 임시정원에서 사용했던 태극기 목제품입니다. 우리 2층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침실 여기서 먼저 앞에는 당시 1층은 회의실 겸 객실, 2층은 직무실 겸 사무실로 이렇게 사용하였었는데 2002년도 황주시 정부에서 한중우위를 위하여 기능과 보건사업에 착수하여 저희 기능관은 2007년 11월 30일에 정식으로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3.1운동 이후는 많은 애국자들이 상해에 모여서 마침내 1919년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그 후 상해를 중심으로 13년간 활동하였다가 32년에 항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바로 윤봉길 이사의 홍보공원 이거입니다. 32년 4월 29일 일제가 상해 홍보공원에서 거대한 열병식을 할 때 바로 윤봉길 이사가 행사장에 저수통사탄을 던져서 일본 고관 7명을 쓰러뜨렸고 이 여파로 인해서 일제는 상해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야만 김구 선생님이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 신문사에다가 이 사건의 주모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밝히자 일제는 60만 대항이나 현상금을 물고 수배령을 내립니다. 60만이라고 하면은 당시는 몇 세대가 먹고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고 지금 한화로 쳐도 355억은 넘는답니다. 짤반치는 일제 이름 보복에 당시 김구 선생님은 조상의 미국인 피취 부부의 도움으로 위험에서 탈출합니다.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바로 김구 선생님이 피취로 위장을 하고 피취 부인과 동석하고 피취는 운전기사로 위장을 해서 위험에서 탈출합니다. 이 집에서 탈출해 나와서 김구 선생님은 당시 절감성 정부 주석으로 있던 저보송의 도움으로 상해에서 기차를 타고 자신 하셨댔죠. 다음으로 피신을 하였고 임시정부는 김철 선생님이 이끌고 항주로 이전하면서 한국 독립운동 사상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이 항주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윤봉길 이사의 홍보공원 사건이 터지자 김구 선생님이 이 피취집에 은신해 있었지만은 후에는 탈로가 납니다. 탈로가 나서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탈로가 되는가 하면은 김구 선생님 백범일지에 보게 되면은 이 집의 전화 사용량이 급증했었기 때문에 일제 이심을 샀다고 합니다. 그때는 전화를 하게 되면은 교환번이 있었잖아요. 동지들 한데 빨리 피신을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면서 전화 사용량이 급증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심을 사서 이 집을 포위를 하자 이렇게 분장을 해서 이 집에서 탈출합니다. 홍보공원은 32년 4월 29일 날에 일어나지만은 이거 전날 4월 27일 날에는 애국단에 입단을 하십니다. 단장님이 바로 김구 선생님이십니다.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체포되어서 5월에 판결을 받고 11월에 비밀리에 일본으로 압송되어서 같은 해 12월 19일 날 일본 가나자와 육군 감옥에서 송사형으로 순국을 하십니다. 그때 윤봉길 이사의 나이가 만 28이었다고 합니다. 윤봉길 이사의 홍보공원 이거 이후 장개석이 조심을 두고 우리 100만 장병들이 못해낸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고 크게 감탄을 하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임시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기 시작합니다. 한국 독립운동가 박찬익 선생님과 중국 국민당 핵심 인물인 이진과의 알선으로 33년 5월에 남경에서 장개석과 김구 두 거도의 필담이 성사됩니다. 두 분은 필담을 통하여서 중국 정부는 매달 김구 선생님한테 경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합니다. 이로써 자금 조달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는 임시정부를 위해 더 군사인재 양성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래하여 34년 2월에 중앙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에 특별반을 설치하여서 한국 청년들을 받아들여 중국 학생들과 똑같은 정치, 군사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책임자가 바로 지청천과 이범석이었습니다. 이들은 훗날 광복군의 졸업 후위군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자그마한 졸업 정도 볼 수가 있는데 항주시기 임시정부는 김철 선생님의 병사와 당파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많은 국무위원들이 사표를 던지고 나감으로써 항주시기 임시정부는 송병조와 사리석 두 사람만 남게 되는 해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35년 10일 하순에 김구 선생님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저장 짜신 남도에다가 쪽배를 띄워놓고 국무회를 열어 국무위원을 보충함으로써 임시정부는 새로운 발전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항주시기의 임시정부는 상해 시기처럼 활발한 생명력은 없지만은 죽음 직전에서 회생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주에서 기록되고 보존되고 있는 청사가 모두 다 세 곳입니다. 처음으로 사용된 제2여사. 이곳은 여관입니다. 방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
이 여관 윤봉길 이사의 홍보공은 이건이고 김철 선생님이 이 여관 32번 방에다가 청사를 부리고 홍보공은 여파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제에 노출이 되자 두 번째로 이전했던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입니다. 호변천 23호. 이것도 역시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노출이 되자 세 번째로 이전을 하는데 바로 서대강도 관리 12호였고 요인들과 가족들은 502 이가이호로 이전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아쉽게도 임시 우리 도시개발로 인해서 유일하게 남은 청사가 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하이도 그렇고 항저도 그렇고 오늘 항해도 가보셨겠지만은 임시정부가 가는 곳마다 선택한 곳들의 특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문들이 이런 대문들이 동서남북으로 창문이 아래로 앞뒤로 출입구도 앞뒤로 다 되어 있고 여기는 3층이 베란다인데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베란다가 다 통해 있습니다. 상황이 생기면은 빨리 대피할 수 있기 위한 것입니다. 1919년 4월 상해에서 수립되어서 32년의 상해를 떠나 항주를 거쳐 진강, 장사, 광주, 유종, 기강 이동 시간이 8년입니다. 32년에 떠나서 40년의 중경에 도착한 임시정부는 임시이정원 회의를 열고 임시헌법을 개정하고 제15대 임시정부 주석으로 임명하면서 27년간 가장 활발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때문에 중경시기는 또한 임시정부의 재난시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경에 도착한 임시정부를 이렇게 처음으로 간판을 걸고 활동을 합니다. 또한 큰 성과는 바로 이 사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김문봉 선생님과 김부 선생님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이때는 김문봉 선생님이 이끄는 조선이용대가 광복군으로 편입이 되면서 군사 통일을 먼저 이루었고 이념적 차이를 좁혀가면서 44년도에 들어와서는 좌우익 연합정부를 구성해 나가면서 정치적 통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광복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중경에서는 김부 선생님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임을 완수하였습니다. 하지만 귀국하실 때는 아쉽게도 요구대로 임시정부를 해산하고 대인 자격으로 귀국을 하시게 됩니다. 김부 선생님이시고 김규식 선생님은 임시정부 엘리트 9개 나라 말을 할 줄 아신다고 합니다. 이시영 선생님은 여섯 형제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중국으로 갔지만 안타깝게도 그때 팔았던 돈이 13,000마리 정도 소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돈으로 650억 정도. 그 돈으로 중국 만주 땅에다가 땅도 사서 농사하고 집도 짓고 학교도 꾸렸는데 일제의 간섭으로 인해서 농사는 망하게 되고 그때 세웠던 학교 이름이 신흥무관학교. 이 학교의 전통을 이은 학교가 연희대학교. 하지만은 광복하신 다음에는 혼자만 살아서 돌아가셨다 합니다. 나머지 형제들이 여기서 아사, 굶어 죽거나 고문사, 객사를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둘째 형님이 상해에서 굶어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 형님이 이회영 선생님이셨고 고문사를 하셨지만은 지금 우리 한국의 광복회 회장님 이종산 회장님이 바로 넷째 형님 이회영 선생님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조수왕 선생님 단강당원을 기초하셨고 신익기 선생님 민주당을 발전시키셨고 노영재 선생님은 임시정부의 안방살림꾼으로서 우리 1층에서 구경하셨던 태극기는 당시 선생님이 한 땀 한 땀 다 손으로 수제를 한 거라고 합니다. 김구 선생님을 위해서 침대 옆에다가 기상구 통로를 마련해 주었는데 낯선 사람이 오거나 그 통로로 내려가서 뒷문에는 항상 배 한 척이 있잖아요. 그 배의 주인이 바로 이 여자입니다. 주애보와 주애보. 주애보와 김구 선생님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면은 바로 이분입니다. 저봉장 저보석의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아들과 며느리. 김구 선생님이 일제에 쫓기는 신세가 되자 이 저봉장이 그러면은 중국 여자와 혼인을 하게 되면은 신분을 숨길 수가 있어서 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겠다 싶어. 어릴 적 송학교 선생님을 소개해줬지만은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식한 여자의 몸을 맡기면은 변색이 털려나고 쉬운 그만큼 배운 게 많으면은 아는 글자가 많아서 대신 물어다 주는 것도 많기 때문에 유미도 없다. 그래서 차라리 글을 모르는 이 조회보와 가자부에서 조선을 따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37년도에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를 따라 이동할 때 그때의 마지막 만남이었다고 합니다. 여자에 대한 자유가 5년 넘게 생을 했었어도 죽을 때까지 몰랐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번색을 하는 사람은 이 네 사람밖에 없어요. 저희 한대를 마칩니다. 찾아와 주셨습니다.